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수요일입니다. 정치 펀치.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돼서 만났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펀치, 펀치, 원투, 펀치. 네. 저만 좀 신나나요? 이거 네. 뉴스 파이팅 아닙니까? 저는 여전히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김용남 선배는 뭐 항상 돌아오라는 말씀 드리지만 항상 그 김용남 선배의 그 카톡 프로필이 상식의 정치. 제가 그걸 보고 제가 하려고 했던 정치가 상식의 정치인데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랑 너무 생각이 같으신데 돌아와라. 어떻게 이렇게 당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제발 돌아오라. 소렌토도 아니고 제가 그 노래 부르고 싶었어요.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라 소렌토. 상식의 정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떠난 거고. 네. 뭐. 아직도 안 됐습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뒤에서 살펴보기로 제가 하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노력하신다고 하니까요.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내일부터 2주년이 되는데 정치부터 경제, 외교, 정책까지 윤 대통령의 평가를 김용남 정책위원한테 들어봐야 되겠죠. 일단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분야별로 따져보면 일단 정치 분야는 총선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는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고 외교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더 심각하죠. 그동안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 거기 그리고 중점을 뒀는데 뚜렷한 성과는 없어요. 사실은 외교적으로도 작년에 있었던 부산 엑스포 투표 결과가 보여줬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그러면 아주 돈독해졌느냐. 사실은 G7 회의에 초대를 못 받았잖아요. G7 물론 7개 주요 국가입니다만 누가 뭐래도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큰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또 일본의 관계만 살펴봐도 그렇게 공을 들이고 양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당장 라인 팔으라고 경영권 넘기라고 사실상 일본 정부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나아진 게 없어요. 다만 경제 분야에서 그래도 잘한 거를 따져보자면 안 터지고 막고 있는 거. 그거를 유일한 성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지난 정부 시절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전 세계에 많이 풀렸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우리도 어정쩡하게 지금 따라 올린 상태인데 큰 사고가 안 나도록 다행이다. 막고 있는 거. 이게 뭐 뚜렷한 성과라면 알겠습니다. 얘기 들어볼게요. 한마디로 평가하신다 그랬는데 굉장히 길게 평가하셨습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지금 몇 분이니까. 저는 한마디로 평가하겠습니다. 길게 하세요. 그래요. 길게 해야죠. 여소 야대 속 악전 고뇌 지난 문재인 정권을 기점으로 해서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강화됐는데 지난 4년 전반 2년이죠. 2년의 그 여소야대가 계속됐고 앞으로의 3년도 여소야대 속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여소야대라는 정치 환경 속에서 악전고투한 2년이었는데 앞으로도 조금 가시밭길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질문을 다 받겠다고 했는데요. 이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될까요? 과연 정면 돌파가? 정면 돌파야 뭐 기자들 대답하면 정면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지금 이번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대 회담에 있어서 비선 라인이 가동이 됐다. 이게 지금 당사자들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보도는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뭐 공식 라인이 아닌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영수회담 조율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10년 20년 적어도 이 정부 임기가 지난 다음에 뭐 회고록이나 이런 형태로 내가 그때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니 며칠 만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 비서는 내 처음 봤어요. 이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선과 관련해서 최순실의 어떤 비선 정치 뭐 이거 수사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번 비선은 제가 보기에 최순실 씨만도 못한 비선이에요. 본인 스스로 떠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때 비선은. 지금 뭐 확실하게 비선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아니 보도가 공식 책이 없었으니까 비선인 거죠. 아니,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전달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의 내용 중에 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거 아니냐. 내 진정성을 알아달라. 이거는 제가 봐도 100% 항복 선언입니다. 이건 정말 비유를 하자면 적장을 향해서 야합을 제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얘기 두 가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두 사람 인터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른 시간에 공개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나올 내용이었나. 두 사람이 일단 두 책임 사람의 있는 직책에 대해서. 교수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그 중에 한 분과는 뭐 어떤 다양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대외적으로 그걸 나가서 얘기하는 게 옳은 일이었나. 그 메신저의 역할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그런 류의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거기 이재명 대표 측을 대표해서 나온 임혁백 교수라는 분이 인터뷰를 조율하고 한 교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체적인 과정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팩트를 이거 얘기해 줘야 되니까 대통령실은 그 회담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 물밑에서 역할한 별도의 인사들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장 그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면 그 교수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죠. 아니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준 적도 없는데 허위 사실을 그렇게 인터뷰에서 밝혔으면 아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기자회견을 받겠다고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이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 사람을 좀 잘 써야죠. 사람을 잘 써라 그 얘기 하시려고. 사람 알겠습니다. 써도 어떻게 사람을 잘 쓰랍니다. 아니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공식 부인했고 추후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뭐 이게 어느 정도가 허위고 어느 정도가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 뭐 해당 인터뷰 기사와 관련한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실은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기자회견에 대한 얘기를 여쭙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뭐 입장을 내놓을까요? 질문이 나오겠죠. 일단 기자들이 그거를 안 물어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질문은 나올 텐데 글쎄 어떤 식의 답변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어가 될까요? 과연? 정면 돌파를 한다 하니까 대답은 하시겠죠. 어떻습니까? 그때 근데 뭐 돌파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 김영남 선배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게 민심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나름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특검이 남발될 경우에 행정부가 갖고 있는 그 수사권 이런 것들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답변을 하시겠죠. 근데 뭐 우리가 얘기 나눌지 모르겠지만 김민전 교수가 얘기했다는 그 뭐 김혜경 뭐 또 김정숙 여사까지 포함한 특검 이거는 저는 김민전 당선인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나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근데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그래요. 어떻습니까? 김민전 당선인의 주장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공수처나 그 수사기관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원래 특검이라는 게 권력의 그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사하기가 어려우니까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자는 게 특검 취지인데
이게 야당 인사 아니면 이미 임기를 마친 전임 정부와 관련된 내용까지 다 특검하자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현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예. 수사를 못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이미 지나간 권력 죽은 권력까지도 수사를 못해서 특검에 맡겨야 된다 그러면 그런 수사기관을 뭐하러 둬요. 아니, 이거는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김민전 당선인의 그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는 대신에 국민의힘에서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의 특검을 같이 공세를 하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그것은 이제 수사권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다.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도한 마녀 사냥식 여론 재판은 안 된다라는 예.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확대해서 법안까지 만들어서 김혜경, 김정숙 여사까지 같이 특검하자는 거는 거기까지 아니라 그렇게 국민의힘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네. 물귀신 작전으로 붙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는데 다음 정치펀치 시간에 그 얘기도 아마 나눌 것 같아요. 네. 얘기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데 윤 대통령은 복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정부 임기 초반부터 네.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왜 폐지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검사 출신이라 그러신 거 아니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대통령실의 참모 기능 중에 민정수석실이 가장 중요하고 역할이 크거든요.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수석 아니었습니까? 아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대략 600여 명 정도 되는 뭐 아주 높은 사람부터 최말단까지 대통령실 직원들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민정수석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 외에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라든지 물론 민심을 수집하고 그거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이걸 없애지? 그럼 부활한 거 괜찮나요? 아니, 그러니까 없애질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제라도 괜찮다고. 그런데 우리 배앵커님께서 부활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복원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공정하게 복원과 부활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했습니다. 복원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저는 부활했다는 것은 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 부활은 안 되겠군요. 복원은요. 어떤 이 대상을 다시 살려서 복원한다는 이 타동사예요. 부활은 자동사예요. 안 되는군요. 네, 이건 복원 원래 기능을 복원하겠다. 폐지를 해보니까 물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것을 폐지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폐지를 공약 이행 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2년간 그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구나. 이게 과거 정부도 민정수석실을 운영했던 이유가 다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자각. 그리고 또 뭐 DJ 시절에도 이게 없어졌다가 그렇죠. 만들어졌고 영수회담 당시에도 이런 뜻을 이재명 대표에게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복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모든 진보 매체들은 다 부활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활과 복원에 이 복원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주체가 돼갖고 이것을 원래 기능으로 복원시킨다는 의미인데 부활은 이게 자체적인 권력기관으로서 민정수석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보니까 인식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복원이 맞는 표현이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네. 없애보고 2년 해보니까 있어야겠다. 아니 국정이 무슨 실험 대상도 아니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왜 다시 표현대로 하면 복원시켰냐 이 시점에.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필요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게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정말 사정정국을 끌어가기 위한 그래서 사정기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민정수석실에 새로운 다시 뭐 복원이 됐든 부활이 됐든 시키는 거면 의도 자체가 불순한 것이고 정말로 필요했었는데 잘못 없앴다 그러면 일단
잘못했던 거는 인정을 좀 하시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정치의 문제가 이건 것 같습니다. 네.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이거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민심 청취가 부족하다 그런 지적들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콩으로 매주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해요. 이런 현안들이 나올 때마다. 민심 알겠습니다. 청취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다시 예. 복원한다고 하면서 하필 또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이 그런데 앉히니까. 그거 있잖아요. 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 하는 게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이거 민정수석도 대부분 그 검찰이라든가 이 사정기관에 대한 업무들도 많고 정보를 어제 대통령 표현을 들자면 정보를 다루는 업무는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법률가가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 저는 그동안의 민정수석이 몇 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사 출신이었는데 군인 출신 국방장관하고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하는 건 전히 그 자연스러운 사실은 흐름이라고 명칭은 봅니다. 민정수석인데 사실상 사정수석의 기능을 할 거라는 예측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인 건 맞아요. 사정 기능도 있는데 오히려 사정수석에 가까운 형태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단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그래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2년 동안 과거에- 지켜봤는데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조국 수석 네. 검찰 출신 아니었었죠. 그런 임명 사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의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도 얘기할 게 있나요? 아니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다른 얘기 하죠. 이제. 다른 얘기 할까요? 알겠습니다.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소식 좀 전해드리는데 지금 계속 전당대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말들이 많습니다. 9월 등판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전부터 전당대회 출마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쉽게 잊혀집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랄까요? 국민들과 인연이 그렇게 깊은 오래된 인물이 아니잖아요. 예. 사실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반짝 등장을 했고 물론 급성장을 했습니다만 특히 대중 인지도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어느 정치인보다도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과거의 YS나 DJ처럼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이 알고 뭐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이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라이징 스타도 쉽게 또 져요. 그 등장하지 않으면 화면에서 빠지면 예. 그렇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휴지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예측과는 달리 조기 등판설이 조금씩 더 힘을 실어가는 것 같아갖고 예측이 틀렸군요. 네,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근데 이런 것들 뭐 예측이라는 건 다양한 뭐 변수들이 바뀌면서 바뀌기 나름인데 네. 한동훈 때리기라는 그런 변수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최근에 뭐 총선 백서라든가 네. 여러 군데에서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예. 이게 반대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팬덤이 이렇게 막고 있을 수만은 없다. 빨리 나와서 반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커지는 것 같고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제가 뭐 그분의 결정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그 팬카페인가요? 위드훈이 예. 그 총선 전에 18,000명이었는데 지금 43,000명까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원들도 그 카페 내에서 예. 빨리 당원에 가입해 갖고 다음 전당대회 때 책임 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 당원 가입 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의 한동훈 견제가 한동훈의 몸집을 자꾸만 더 키우고 조기 등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진짜로요. 조정훈 의원인가요? 한동훈 책임론을 얘기했다가 당원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뭐 때리기가 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도
좀 솔깃하는데 어떻습니까? 역시 정치인은 얻어 맞으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뭐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저런 당내 인사들이 두들겨 패니까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때리면 클 기회도 없어요. 잊혀질 수 있었는데 때리니까 자꾸 등장하는 거죠. 제일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난타를 해주시면 가장 급격하게 정치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질문과 관련해서 저는 이거는 완전한 한동훈은 종속 변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 넘고 45% 넘고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갈등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나 아니면 민심 청취를 정말 잘해서 대중적 인기도를 높이는 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각을 세워갖고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남은 3년 특히 뭐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식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전략적 선택 달라지지 않을까요? 인기 좋은 대통령하고 누가 각을 세우고 갈등하면서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 지지율이 낮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잘해서 지지율을 높이게 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각을 못 세우고 윤심을 일정 정도는 윤심을 이용해야죠. 그렇게 된다면. 지지율이 높아지기를 기다리기에는 전당대회가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급격한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또 기자회견하면 반전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예측이라는 거는. 한번 보시죠. 근데 저는 기자회견 글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 거고 오랜만에 거의 처음 아닌가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는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추락하고 거의 최저치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을 급격히 반등시킬 만한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난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윤한 갈등 얘기하면 꼭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회창 총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1997년에 YS랑 이회창이 이회창 총재라 그래야죠. 호칭을 좀 생략했습니다. 이회창 총재가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YS가 뭐 나중에 알려졌지만 이인재 후보에게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인재 후보가 한 500만 표 갖고 가갖고 결국 40만 표 차이로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비토 놓는 현직 그 여당의 후보는 당선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교훈을 한동훈 위원장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동영 후보도 있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성공했냐? 이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여당 때리기와 거리 두기를 용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려움을 딛고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2의 유승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글쎄요.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례로 언급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관계도 그 대통령과의 갈등에 있어서 그 얘기를 천하람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회창 후보가 언급이 됐는데 이회창 총재가 대선 후보까지 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YS와의 대립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높았던 것이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현직 대통령이 본선에서 이른바 당선 안 되게 하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또 민다고 당선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되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못 되게는 할 수 있어도 시쳇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못 뿌리는 건 쉬워요. 그러게 말이에요.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가 향후 당대표자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꼭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짧게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조국 대표에 대해서 거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이번에 레버넌트라는 영화 SNS에 게시했더라고요. 예. 그게 아들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가 처절한 복수를 향해서 가는 그건데 뭐 다시 봐도 아깝지 않은 영화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조민 씨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딸 얘기가 생각나갖고 이런 의미로 네. SNS 게시물을 냈구나. 그런데 지나친 콤플렉스는 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예. 조국 대표가 그런 언급.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만나고 싶다. 만약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된다. 그러면 사실상 국회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정당의 당 대표는 거의 야당 성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비윤 당 대표로 다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림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언급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같은 야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만나자.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벌써부터 네.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돼서 윤 대통령과 각을 지나치게 세울 것이다라고 예단하시는 것은 네.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여당은 어쨌든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정당이고 네. 그 여당 당 대표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것은 뭐 네. 전체 좋지 알겠습니다. 않다. 돌아오라 소렌토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네요. 정관계 대변인 김용남 정책위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